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이온 채널, 이온 통로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는 이온 통로라고 아마 배웠던 모양이지. 그런데 어쨌든 그 채널의 뚜껑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어떤 경우는 위에 있고 어떤 경우는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거는 일부러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어디서 오는지 그 방향성을 훨씬 쉽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위에도 놓고 아래도 놓고 했는데, 물론 이 뚜껑이 어디 있는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방향성이야, 어차피 이들의 방향성이야 그냥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사실은 보면 전부 거의 대부분이 좀 더 밑에 있어요. 그 통로들의 뚜껑은. 그래서 예를 들면 소듐, 그 유명한 소듐 채널 같은 경우에는 좀 희한해. 되게 재밌는 친구인데, 이렇게 두 개의 사실 이 막이 있어가지고서 소듐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이쪽에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활성 게이트, 한국말로 게이트, 관문, 활성 관문이 이것을 닫고 있다가 열어주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중에 그러고 있다가 닫고 싶으면 또 다른 이제 관문이 닫아버리는 이상한 이중 플레이를 하고, 포타슘 채널 같은 경우는 마치 우리 수채구멍, 베스트업에 수채구멍 이렇게 막듯이 플러그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 개가 딱 막으면 다 밑에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오늘 배운 것처럼 척척 일어나요? 물론 아니지. 예를 들어서, 대충 가보면 나중에 이제 올라가 보면 알겠지만, 논문 같은 것을 누군가 발표를 해가지고서, 이제 과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과학과 예술의 차이점은,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술, 이 연구자가, 그런 과학자가, 이 기술은 나밖에 못해. 다른 사람 아무도 따라 못해. 마치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얼마나 잘못된, 그럼 참 예술가를 해야지 왜 과학자가 돼? 과학이라는 것은 예술과는 달리, 예술은 독보적으로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예술이지만, 과학은 자기가 일단 뭔가를 발견하면 그대로 나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올리면, 발표를 하면 모든 사람이 그냥 그대로 처음부터 똑같이 이렇게 따라하면 다 똑같이 될 수 있어야만 그게 과학인 거지. 그런데 이제 아직 사람들이 옛날에 그 원시시대 그 습관에서 아직 못 벗어나서 자기 혼자만이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아직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과학계에도 물론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논문 같은 데 딱 보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딱 발표가 되지. 그러면 거기에 흥분해가지고서, 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하면 안 돼! 꽝이야, 꽝!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후에 겨우 한 번 딱 결과 나오는 거 가지고서 논문을 내는데, 전부, 거의 대부분 보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논문의 결과들은 사실 그래서 조금 회의적으로, 에휴, 이거 어쩌다가 한 100번 해서 겨우 한 번 된 거 가지고 발표를 했겠지. 라는, 사실 그게 현실이에요. 실험을 하다 보면, 정말 거의 안 되는 게 한 99면 그러다가 어쩌다가 되는 게 한 번, 생명 실험은 다 그렇더라고. 근데, 그런 좌절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된 실험이 결국은 세상을 조금씩 바꿔와가지고서,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장족의 발전을 해서, 세상을 조금 이롭게 했지. 그래서 이온이 이동하는 것도 관찰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몇 가지 가장 유명한 일반적인 방법이 패치 클램프라고 해서, 이 세포에다가, 살아있는 세포 또는 조직에다가 그러니까 파이펫 팁, 여러분들이 어저께 했던 그 파이펫에 아주 가난한 파이펫 팁을 살짝 붙여가지고서 여기서 전류를 측정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이온을 전류로서 측정을 해서 이렇게 기록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기다가 이제 형광을 달아가지고서 이 형광이 움직이는 걸 세포 안에서 이온이 움직일 때 형광의 이 파란색 형광이 움직이는 것을 측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세포의 칼슘이 세포막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칼슘의 파도가 이렇게 웨이브가 움직이는 그런 게 딱 관찰을 하고 그런 일입니다. 확산의 원동력의 농도 기울기에 다른 요인이 없을까? 좋은 질문인데 글쎄.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유치한 답을 하자면, 확산만으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부피 유동이라고 해가지고서, 우리의 심장이라든가 허파 같은 것은 사실 원래는 이 공기나 이제 혈액 안에 있는 산소를 그대로 확산에 의해서만 이동을 시키게끔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런 다세포
이 고도로 발달된 이 사람 같은 다세포 생물체에선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확산을 훨씬 더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심장이라든가 허파가 이렇게 부피 유동이라는 걸로 압력을 줘가지고서 하는. 근데 그것은 사실 이 질문자가 얘기한 물은 그건 아니지. 엄밀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으나 나 같은 수준의 사람은 지금 생각해낼 수는 없는 거고, 물리학에 도통한 사람들이 가만히 어떤 개념을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결국은 확산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농도 기울기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엔트로피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게 되는 이유도 결국 그것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니까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뭔가가 다른 요인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요인이 어떤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다면 농도 기울기 외에 그 다른 요인이 확산을 브라우니안 무브먼트 같은 브라운 운동 같은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것은 아니지. 확산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술이 요즘 아주 맛있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참. 그거는 뭐, 간이 취약한 상태가 돼서 맛이 있어지는 건 아니겠지. 좀 더 익숙해져서 그렇게 되는 걸 겁니다. 나도 역시 처음에 술이 상당히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었었는데, 한국에서 다녔던 학교는 그놈의 학교가 신입생 환영회가 매우 그냥, 유명한 악명이 높은 신입생 환영, 이만한 쌀통, 막걸리 빨간 그 통 있잖아요. 쌀통 거기에다가 막걸리를 한 사발 채워가지고서 무조건 다 한 번에 원샷에 들이켜야 되는, 죽는 줄 알았어. 일단, 그렇게 딱 마시고 나면, 이게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게 되는데,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게 분수처럼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분수처럼 쏟아져 나와. 그날 그러고 나니까, 그날 처음 태어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필름이 끊긴 적이 없었는데, 그날 유일하게 필름이 끊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집에 갔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고, 일어나 보니까, 침대 옆에 꿀물은 다 엎어져 있고, 그런 상황. 그다음부터는 그날 그렇게 마시고 나니까 술인지 물인지 모르게 그냥 계속 퍼마시게 되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과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 갔더니 군합발에다가 그 막걸리를 부어가지고서 돌려. 야, 미친놈의 자식들 정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을 그렇게 후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꽤 많이 익숙해져서 정말로 술이 맛있었던 적이 있었어, 진짜로. 그러다 이제 그게 또 나이가 들게 되면 점점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지금 술이 맛있어졌다면 지금 많이 즐기세요. 영원하지 않을 테니까 적당히만, 제발. 그래서 절대로 취약한 상태가 된 건 아니고 조금 익숙해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알코올, 수소, 효소가 인덕션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같이 술 마시면은 금방 얼굴이 밝아지는 사람도 사흘 연장을 계속 마시면 이틀째, 사흘째부터는 금방 얼굴이 안 변해. 왜냐면 여기서 이 효소가 유도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그렇게 익숙해지게 하는 그런 효과도 조금은 있기는 해요. 자. 광합성이 아니잖아. 어디 갔어? 자, 요 되먹임 억제에 대해서 지금 rate limiting 효소에 대해서 PFK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어떤 관점에서 이 조절을 하는데 유용한 효소냐 하면 이 성질을 봤을 거 아니에요. PFK가 일단 ATP에 의해서 시트르산에 대해서는 물론 시트르산 역시 나중에 TCA 회로에 들어가는 그 산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 이 되먹임 억제가 되는 기전이 산물들과 해당 과정의 산물인 ATP와 그다음에 요것이 나중에 훨씬 더 밑에 단계에 필요한 요 물질들이 많아지면은 요 PFK가 활성이 완전히 저하가 되니까 더 이상 해당 과정 수준에서 요거를 차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아주 경제적인 것인데 얘네들의 사실은 분자적인 기지
기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요게 바로 오늘 얘가 왜 이렇게 질질 늦지? PFK가 ATP 농도에 의해서 되먹임 억제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PFK라고 하는 것은 카이네이즈란 말이에요. 카이네이즈. 인산화 효소예요. 인산화 효소라는 것은 ATP를 기질로 해가지고서 거기서 ATP에서 이걸 떼가지고서 다른 목표에다가 같이 붙이는 게 인산화 효소가 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 PFK 입장에서 일단은 이 ATP는 자신의 고객이란 말이야. 기질이야. 그러니까 기질이 자기를 되먹임 억제시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조금 약간 이상한, 되먹임 억제 뭐였죠? 우리가 이 표준으로 알았던 되먹임 억제는 요 물질이 활성 부위에 붙지 않고 다른 자리 입체성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물질이 활성 부위에 붙는 것은 기질이지, 얘가 어떤 뭐 되먹임 억제를 시키는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는 아니잖아. 근데 이 녀석은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네? 기질로도 활용이 되고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로서도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조금 쎄해지는 거지. 쎄해지면서도 조금 흥미로워지는 거지. 요거 웃기네, 이 녀석. 뭘까, 이게? 그랬을 때 그 설명이 ATP 농도에 의해서, 일단. ATP가 농도가 적당할 때는, 높지 않을 때는 ATP는 오로지, 기질로만 활용이 되고, 그래서 이리 와! 해가지고 여기서 인산기 띄어나가지고 계속 수행을 해서 해당 과정을 진행을 시키는데, ATP의 농도가 많아지면 드디어 기질 말고도 그 다른 자리 입체성 그 조절 그 자리에 들어가 차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충분히 소화가 될 만한 개념이니까 이것까지 내가 얘기를 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왜 같은 ATP가 농도 차이에 의해서 처음에는 기질만 채워지다가 나중에 좀 더 ATP의 농도가 많아지면 드디어 얘가 나쁜 짓까지 하기 시작할까? 나쁜 짓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자리 입체성 그 부위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 PFK의 효소의 활성을 낮춰버릴까? 이게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성립이 될까? 혹시 아이디어 있어요? 없다는 얘기를 침묵으로 대신하는 건 설마 아니겠지? 그냥 지금 반항하는 거지, 나한테. 그래서 이게 바로 결합력의 차이가 나는 거지, 결합력이. 그래서 기질이 ATP와 친화력이, 결합력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훨씬 더 공식적인 얘기로 친화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피니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친화력이 기질 부위에, 그러니까 활성 부위에서는 ATP에 대해서 이게 결합하는 친화력이 훨씬 더 높은 거지. 그런데 이제 ATP의 농도가 훨씬 더 많아지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선발해서 엄선해서 어떤 엘리트 학생들만 뽑다가 갑자기 정원이 막 늘어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느슨하게 친화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기질도 여기 다른 자리에 가서 다시 말해서 이것을 딱 보고 진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건 이 PFK의 활성 부위가 ATP와 가지는 친화력은 그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부위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게 해설이 되는 거예요. 설명이.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 ATP의 농도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부위도 채워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왜 갑자기 얘가 맛이 갈까? 구조가 변하는 거지. 이제. 원래 멀쩡하게 잘 일을 하고 있던 이 PFK 효소가 ATP 농도가 적당할 때는 그냥 여기만 채워져가지고서 일을 잘 하다가 갑자기 ATP 농도가 많아지면은 여기도 채워지니까 이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서 구조가 변해서 이젠 더 이상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이 두 개, 그러니까 이 PFK 효소는 두 개 서로 다른 활성 곡선을 사실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아래가 딱 있을 때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ATP 농도가
세포에서 ATP의 농도가 지금 잘 보세요. 이 X축에 있는 요 기질의 농도는 ATP 기질의 농도가 아니라 또 다른 기질인 요 프룩토스 6 인산 요 기질의 농도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인산기를 하나 더 붙여서 이 인산을 만드는 거거든요. PFK가.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활성은 높아지게 되겠지만 이 둘 중에 어떤 곡선이 ATP의 농도가 높을 때, 더 높을 때 곡선일까? 아래에 있는 거겠지? 그래서 그런데 아래에 있는 곡선의 이 생김새를 보면 여기서 또 이 PFK라는 효소의 또 하나의 어떤 특성, 알려지지 않은 특성을 우리가 이제 감내해낼 수가 있겠지. 인지를. 무엇일까? 얘가 이런 곡선으로 돼 있지, 이렇게.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어? 이렇게. S자 비슷한. 요것을 우리는 지그모이드라고 얘기를 했었지. 어떤 효소가 이런 형태의 지그모이드 활성 곡선을 보인다고 했죠? 히모글로빈? 히모글로빈은 뭐였지? 4개가 하나의 기능체를 형성하지? 결국은 무슨 얘기지? 이런 이 시그모이드라는 이것은 이거잖아. 협동성. 기질의 농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활성이 훨씬 더 분발해가지고서 왜? 기질 자체가 전체 구조의 안정화를 가져온. 그러니까 이것은 ATP의 농도에 의해서도 이렇게 조절을 받지만 또 다른 기질인 프룩토스 6인산의 기질의 농도에 의해서 뭔가 협동성을 보이게 된다. 다시 말하면 PFK는 뭐지? 4차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효소라는 얘기지. 단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효소는 혼자 솔로로 일하는 효소는 협동성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여기서 우리가 단서를 얻을 수가 있는 이런 데이터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토픽이지만 전자 전달의 저해제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정리를 하면 이제 전자 전달을 이렇게 쭉 들어가는 여기 이제 NADH와 FADH가 쫙 산화되는 과정에서 순서적으로 산화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물이 여기서 환원이 되면서 ATP가 합성이 되는 요 흐름을 쫙 정리를 하는 요 막이잖아. 여기 지금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일 것이고 이쪽이 루멘, 그러니까 막 사이 공간일 것이고 이쪽이 매트릭스인데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각각의 지금 이렇게 이 생물학에서 뭐든지 이런 화살표는 전부 저해를 한다는 뜻이지. 보통 화살표가 생물학 그림에서 이런 뾰족한 화살표가 나오면 보통의 경우 이것은 전부 촉진을 시킨다는 얘기고 근데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면 이건 블락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해를 시킨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로티논이라고 하는 물질 우리에게 쥐약으로 아주 잘 알려진 물질입니다. 이 로티논을 딱 처리하면은 바로 여기를 제일 첫 단계 요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를 딱 활성을 블락을 시켜. 그럼 여기서부터 1번부터 막혀버리면 여기는 전부 하나도 안 돌아가겠지. 그런 식으로 이런 항생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가는 그 청산가리의 원료인 사이아나이드 같은 것들도 다 그렇고 또 다른 항생제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 복합체들의 특정 부위를 공격을 해서 저해를 시켜서 그러면 전부 막히지. 막히면 이 중에 하나만 막혀도 어떻게 돼? ATP가 합성이 안 되겠지. 그지? 왜냐면 전자가 안 돌아가니까. 둘 다 안 되죠. ATP도 합성이 안 되고 이쪽에 산성화도 안. 요건 소위 말하는 이 막 사이 공간의 산성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소이온이 여기 쌓이니까. 그러니까 둘 다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쥐뿐만 아니라 사람도 쥐약을 먹으면 죽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도 전자 전달기를 돌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정리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짝풀계 언카플러라고 하는 요것은 유명한 언카플러의 예로서 두 가지 물질이 언카플러 구실을 합니다.
이 언카플러를 여기다 처리를 하면은 약간 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언카플러가 무슨 일을 벌일까요? 얘네들의 분자 구조를 딱 보면 얘네들은 일단 이렇게 요 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상당히 비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을 막 자기 안방처럼 넘나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도 얘는 특히 또 한 가지 특성이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은 산화 환원을 시킬 수 있는 물질이야. 다시 말해서 얘가 이쪽으로 쑥 가가지고서 수소이온을 팍 집어가지고서 쑥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고선 그 누군가에게 그 수소이온을 또 뺏기고선 또 들어가가지고서 또 가져오고 결국 무슨 얘기지? 이 짝풀개를 우리 인체나 무슨 다른 동물에게 주입을 하면 이 짝풀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을 갑자기 구멍이 난 것처럼 리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다른 모든 물질에 대한 리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히 수소이온에 대해서. 수소이온이 여기서 찔찔 새는 거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지금 전자가 산화환원은 어떻게 돼요? 산화환원은 계속 돌아갈까?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들어가가지고서 여기다 기껏해 쌓아놓은 이 수소이온들을 집어다가 전부 빼내는 거야. 그러면 이 산화환원 반응 자체는 어떻게 될까? 얘네들도 갑자기 그것을 구경하다가 열받아서 자기들도 스탑을 할까? 아니면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너는 너 나는 나 하면서 산화환원은 계속 이루어질까? 계속 돼. 그러니까 산화환원, 아까의 이 전자전달 저해제들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이 효과는 산화환원 반응은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왜냐하면 이들 복합체 자체 기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화환원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 여기서 계속 산소는 물로 변화할 것이고 아무 문제 없어. 쭉 돌아가. 그런데 뭐지? ATP는 어떻게 될까? ATP 합성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수소이온이. 근데 수소이온이 여기에 농도 기울기가 농축이 안 되네? 전부 다 새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치 디카플링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름이 언카플러예요. 케미오스모틱, 화학적 삼투가 산화적 인산화와 이게 카플링이 돼 있어서 ATP가 합성이 됐던 그 메커니즘을 얘네들이 아주 당당하게 두 개를 연결을 풀어버린 거지. 자식이 말을 안 듣네. 하나를 해결했더니 또 하나가 말을. 컴퓨터를 드디어 바꿨잖아. 자꾸 맨날 다운되고 그래서 컴퓨터 딴 걸 했더니 이제 다운되는 일은 없는데 얘가 또 말을 안 듣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마치 자동차를 공회전시키는 것처럼 계속 이러면 이제 ATP 합성이 안 된다는 얘기지. 포도당을 먹고 포도당은 그러니까 해당 과정이 계속 돌아가. 그 다음에 TCA 사이클 돌아가. TCA 회로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산소가 계속 이렇게 전자를 계속 탈취해 가니까 산소가 계속적으로 환원이 되니까 계속 전자 전달계까지 끝까지 가는데 문제는 그 결과로서 ATP가 안 만들어지는 거지. 처음에 그래가지고서 이 물질 이런 언카플러 이런 화학약품을 엄청나게 옛날에 60년대인가 50년대인가 그때쯤에 미국에서 마케팅을 뭘로 했겠어요, 이거? 팔았었어, 이거. 약국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렸었어, 처음에. 뭘로 팔렸을까, 여러분들? 다이어트 필. 먹어서 이거 들어다 하는데 에너지는 남은 칼로리로 변환이 안 되잖아. 먹어도 살이 안 빠져. 살이 쪽쪽 빠져. 다이어트 필로 사람들이 오 하면서 막 샀어. 부작용이 엄청나게 갑자기 무슨 부작용이 일어났을까? 열이 발생하는 거야. 엔진 안 가고 엔진 공회전 계속하면 열이 발생하듯이 과도한 열이 발생해가지고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가지고서 당장 판매 금지가 돼버렸지. 아 이런 위험이 있었구나 하고
그러니까 이거 멋모르고 이상한 약, 처음에 그 60년대에 멋모르고 나온 약도 사람 여럿 잡았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해당 과정이 전부 돌아가서 다 돌아가는데 ATP가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 그런데 사실 천연적인 언카플러가 있어요. 우리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학적 물질이 아니라 단백질을 가지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단백질인데 이걸 찔찔 세게 만들어 일부러. 예를 들어서 동면을 하는 동물들 겨울에 일부러 이것을 발동을 시켜가지고서 겨울에 잘 때 동면하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그다음에 태아 갓 태어난 태아의 이 브라운 팻 같은 데는 이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서 실제로 열을 많이. 그러니까 이들은 열을 많이 발생을 해줘야 추위에 얼어 죽지 않을 거야. 갓난 태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실은 자연적으로 이 언카플링을 이용을 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열을 발생시키고 싶을 때는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ATP가 아닌 열을 만들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땐 이것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끝났네? 너무 일찍이다. 그래서 10분만 더 하고 방금 우리가 유기호흡을 끝냈으니까 사실 광합성은 심플하게 생각하면 정리하면 정반대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동화 반응으로서. 근데 좀 더 학구적으로 조금 더 제대로 얘기를 하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포도당을 만드는데 포도당을 만드는 것이니까 동화 반응이니까 에너지를 주입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에너지, 고에너지 분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에너지를 주입을 해 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것을 이제 해결한 식물들이 광합성이라는 것을 지구에 소개를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형식의 에너지, 일단 에너지를 만들 때 ATP와 우리가 봤던 그 NADH와 똑같은 일을 하는 물질입니다. 다만 여기에 인산기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서 NADPH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TP와 NAD, 우리가 그냥 봤던 이미 익히 알고 있던 그 두 개의 에너지원, 요걸 가지고서 이 고에너지 분자를 합성을 하는데 사용을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것을 어디서 조달을 할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그냥 옆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빼다 쓰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화를 막 내는 거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제살 깎아먹기지. 미토콘드리아에서 그것을 여기서 빼다 안 쓰고 내가 자체 조달을 하겠다고 식물은 막 우겨가지고서 엽록체라는 특별한 다른 공간에서 이것을 빛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일부러 손수 합성을 해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빛에너지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합성을 하느냐 할 때 이게 또 역시 요 빛에너지를 가지고서 활성화된 전자를 또 역시 전자가 이제 인볼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띄워가지고 빛이 어떤 특정한 물체를 땅 때리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던 전자가 갑자기 높은 궤도로 올라가는 거지. 전자가 궤도를 돌다가 갑자기 에너지를 받으면 훨씬 더 높은 궤도로 잠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고에너지 전자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그 고에너지 전자가 불안해지니까 빨리 어떻게든 내가 내려가겠다고 아우성을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내려갈 때 그럼 에너지를 방출을 하면서 내려가. 그 에너지 받아가지고서 얘네들을 합성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제 광합성인데, 말은 쉬운데 일단 이렇게 되면 전자를 이렇게 딱 빛이 때려가지고서 전자를 이렇게 딱 도망가게 만들면, 그러면 이 도망간 전자, 이 녀석한테서 도망간 전자를 누군가가 채워줘야 얘가 가만히 있지. 이 전자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건데, 그러자면 이렇다는 얘기고, 그 과정에서 이런 무기물이 유기물로 변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는 것이 광합성의 계율이면서, 근데 광합성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옛날에 이런 시절에 한 30억 년 전 뭐 이런 시절에는 광합성 자체가 매우 암울한, 그러니까 우리 광합성 하면 생각하면 이제 여기서 산소가 발생하는 그런 광합성을 생각을 하겠지만, 처음에 광합성은 산소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고, 일단 광합성을 하려면은 누군가를 이제 분해를, 산화를 시켜야 되는 거지. 누군가를 산화시키면서 그 에너지, 전자 에너지를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그 누군가를 어떻게, 처음에는 여기 지구상에 그득했던 그 황화 물질들, 황을 이렇게 산화시켜서, 비대너지로 때려서 산화시켜서, 그러면 이 황을 산화시키면 결국 유황 가스만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독가스. 지금 현재 우리에게선 독가스일 뿐이고.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식물들의 덕택에 결국 차이는 아까 그 H2S. 사실 산소와 황은 둘 다 같은 주기율표상에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로서 뭐 이거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황을 이렇게 뽀개다가 물을 뽀갠다는 얘기예요, 지금. 물을 뽀개게 된 이것이 얼마나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대단한 일인 거지.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가 원활하게 큰 에너지 손실 없이 우리가 이 물을 뽀개할 수 있다면, 수소전기차 대박 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물론 잠수함 같은 데서 이제는 현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더 이상 물탱크, 산소 탱크 지고 바닷속에 내려가지 않거든. 잠수함에서 이거 전기 분해해가지고서 산소 공급을 하긴 하지만, 이게 왜 힘든 얘기냐 하면은, 물은 황과는 이 산소가, 여기서 산소에게서 이 수소를 떼어낸다는 게 에너지 측면에서 매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도식으로 수치로 표현한 게 일종의, 산화 환원 포텐셜, 리덕스 포텐셜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훨씬 더 양수값에 가까울수록 훨씬 더 힘든 거지. 음수값일수록 훨씬 더 이게 쉬워지는 건데, 이 둘의 차이가 이만큼 할 정도로 여기서 이 수소로부터 산소를 떼어낸다는 게 훨씬 에너지 측면에서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을 특별한 그러니까 식물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그 색소인 엽록체가 요거를 한다는 얘기지. 엽록체 안에들은 특별한 이 촉매가 요거를 아주 손쉽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연구 대상, 사실 광합성의 단계는, 나 같은 이런 무식한 사람들보다는 좀 물리학에 도통한 양자역학을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공부를 해가지고서 좀 더 이론을 잘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도움받을 일이 훨씬 많은데, 생물학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거 범접을 못하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양자역학을 이해를 해. 그래서 그러한 광합성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두 단계로 명반응, 암반응, 홍사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각각이 그 두 스테이지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것이죠. 명반응에서는 바로 그 에너지를, 이 탄소를 이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서 유기물인 탄소, 예를 들어 포도당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원을 이제 여기서 확보하는 단계가 명반응인 것이고, 왜 이것을 명반응이야? 빛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빛 에너지를 주입을 해야만 요 ATP와 NADH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런데 이제 희한한 것은 마치 우리 옛날에 바로 몇 분 전에 봤던 그 유기호흡의 전자 전달 과정이 미토콘드리아의 어디서? 내막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도 엽록체의 내막에서 일어납니다. 사일라코이드라고 발음을 하는 이 틸라코이드는 엽록체의 마치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해당하는 부위가 사일라코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용어를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내막이라고 그러고 엽록체에서는 내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었을 텐데, 어차피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둘 다 외막과 내막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구조인데 왜 이 친구는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틸라코이드, 사일라코이드 해가지고 우리를 혼란시켜? 공부했던 사람들이 달라서 그렇지. 식물 생리학자들이 이것을 공부했고, 생화학자들이 미토콘드리아를 공부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돼서 용어가 달라진
불행한 얘기죠. 암반응은 요걸 가지고 이제 포도당을 합성하는 또 희한하게 마치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했던 그 TCA 회로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여기서 무슨 회로가 돌아가요. 똑같이. 회로가 돌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합성이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또 공통점은 공간 일어나는 장소가 역시 또 이 미토콘드리아의 아까 그 TCA 회로가 돌아갔던 곳이 기질이었잖아요. 이것처럼 엽록체의 기질에 해당하는 공간이 스트로마라고 하는 이거 역시 이름이 이거 그냥 기질이라고 하지 왜 이걸 또 스트로마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얘기죠. 스트로마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오케이. 그래서 공간적으로 둘 다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당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일종의 오버뷰이고 뭐 일반 생물학 심지어 저 고등학교 수준의 오버뷰를 일반 생물학 교과서에서 어디선가 따온 것이고 이 회로 이름 자체가 켈빈 벤슨 회로라고 하는 것이지만 매우 흡사한 일이 사실은 이 켈빈 벤슨 회로의 중간 산물들은 우리가 해당 과정에서 봤던 그 중간 산물들이 여기 끼어 들어가 가지고서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그 해당 과정이 회로선상에서 거꾸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광합성의 세포 조직, 뭐 틸라코이드라는 것은 아까 내막이라고 얘기했고 틸라코이드 중에서 조금 더 훨씬 더 주름이 많이 진 쪽을 우리는 그라나라고 얘기를 하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얘기이고 막사이 공간이 있고 이 막사이 공간에서 또 놀라운 일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벌어졌던 똑같은 수소 이온의 농축이 일어나서 그 얘기하는 그 화학적 삼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서도 일어나는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고 너무 많이 나가면 심심하니까 다음 시간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